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덕준입니다. 어, 네, 대부분 그 소개 자료에 기관명 먼저 넣고 그 이름이 들어가는데 저는 좀 이름을 넣고 제가 하는 일을 넣는 편입니다. 건물에너지란 일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그 대학원에서 건축환경 전공하시고서 하시다가 건물에너지 하시는데 저는 처음 했던 일부터가 건물에너지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에너지 관련해서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 그 에코트 프로그램 만드는 일하고 애니화 설계 기준, 사실 건축물 단열 기준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 강화 작업을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패시브 건축이라든지 제로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건축물 단열 기준을 이만큼 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축업계가 사실은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 사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을 전공했고요. 근데 사실 제 동기가 83명이었는데 지금 건축 설계하는 친구는 한 1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 하는 친구들 제일 많고요. 저 같은 일 하는 친구는 뭐 소수고, 그리고 뭐 가수하는 김동률이 제 동기입니다. 뭐 처음부터 어쨌든 잘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교수님들 만날 때마다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 요즘 공대에서 건축가가 꼴찌다. 사실 그래서 자성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게 미래의 비전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앞으로 정말 괜찮은 일자리다라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이 너무 앞서가고 산업이 그것에 못 쫓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있고요. 첫 직장은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책 실무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국토부 녹색건축가 사무관으로 민간 경력으로 이제 가서 5년 정도 법률 위반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해야 되고 한 일만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좀 더 건물에너지 쪽에 일을 하고 싶어서 연구원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편하게 하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주저마시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난 2번 정도 특강에서 사실 기후변화라든지 온실가스 관련된 제로에너지 말씀도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부동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은 사실 부동산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상황들이고 국토부에서도 사실 부동산을 위한 주택국이 별도로 있는 상황들입니다. 건축에서 사실 건축정책과라는 곳이 내진, 화재, 녹색까지 하던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건축정책국이 생겼는데 건축정책국이 생긴 지 이제 10년 된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토목 쪽 그리고 나머지 교통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건축 쪽에 있어서의 그동안의 비중이 좀 작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국가정책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건축에서의 이슈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사실 저는 이 녹색 건축과 건물에너지 쪽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사실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결국 도시의 인구는 확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 도시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것이고요. 결국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기술이었습니다. 결국 철강이라든지 유리라든지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결국은 이런 건축 기술의 총화인 초고층 건축물이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사실 건축에 있어서의 이슈들이 만들어졌고 또 산업들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건축은 세계화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짓는 건물을 똑같이 제주도에 지어도 멋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결국은 건축이 그 대지에 맞는 건축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건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축은 사실 공학에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로서의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기술 분야는 과거 얘기를 하면 그냥 과거일 뿐인데 건축은 늘 과거로부터의 연속성을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특징인 것 같고요. 결국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약간 이제 어렸던 부분들은 친환경 그리고 건물 에너지란 얘기를 하면 이것은 늘 설비 분야의 일이다라고 치부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이제 심의를 가게 되면 사실 설계하시는 분들의 언어와 제가 하는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얘기하게 되면 그거 인증받으면 되죠. 뭐 녹색 건축 우수 등급 받으세요. 제너지 5등급 받으세요. 이걸로 사실 이 부분이 끝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AIA에서
이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은 결과적으로 이 거주자가 여기서 생활해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요건을 만족하면서 지속 가능한 녹색 건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대지에 환경에 적합하고 그리고 바람과 물과 공기와 그리고 태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건축할 때는 대부분 용적률 그리고 건축선 이것에 제한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애주기적인 사회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건축과 건물 에너지가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사실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정말 큰일 나는 병이었었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사실 완화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건축은 새로운 사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플렉서빌리티, 레질리언스 그리고 서스테너빌리티 이런 가치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결국 거주자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환경의 변화를 내부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건축은 그거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희는 세퍼레이트 된 태스크 앤 앰비언트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조명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업면 조도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조명이 필요한 그것은 집중적으로 조도를 높이지만 나머지 부위는 조도를 낮추자 그런 영역이었었는데 앞으로 좀 더 공간이 모듈화되게 되면 이것은 공조의 방식도 그렇게 될 것이고 공간도 역시 그렇게 바뀌게 설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HVAC 분야에서도 공조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조 방식에 대한 얘기를 점점점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과 친환경성에 대한 니즈가 사실은 입주자 중심으로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외부 공간과의 완충 공간에 대한 니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발코니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우리는 발코니 확장이 법에서 이제 합법화됐습니다. 그것이 과연 좋아진 것인지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완충 공간이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도 물론이지만 건축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입니다. 또한 건물 에너지에서도 완충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사실 이런 완충 공간을 공간 속에서 가지기를 원하는 니즈를 사실 폭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팜 같은 것들이 공간 내에 빌딩 내에서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스카이스크래퍼가 많이 만들어졌죠. 19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사실 이런 기술의 총화라고 불렀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짓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강 기술의 발전이 초고층 건물의 빌딩의 건축 기술 발전을 사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이 사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2010년도 정도에 리트로핏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코 사업을 통해서 존슨 앤 컨트롤이 이곳에 에스코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적인 리트로핏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셔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가시게 되면 이것을 큰 이제 관광의 하나의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리트로핏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고 이것이 에너지스타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비용 절감이 연간 55억 원 정도 된다라는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은 사실은 스카이스크래퍼들을 가지고 있지만 뉴욕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발표한 메가시티이고요. 2050년까지 정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건축주, 건물주에게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클라이밋 모빌리제이션 액트를 개정을 해서 각각의 건물 유형별로 온실가스 배출 양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연도별로 이것을 맞춰야 되는 의무 사항들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2만 5천 평방피트, 우리로 따지면 2,323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이 건물의 입구에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거 표시하지 않으면 $1,250의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뉴욕시의 대부분 건물들이 사실 D등급 정도 건물입니다. 이것은 학점하고 똑같습니다. A, B, C, D, F인데 대부분 D등급입니다.
그럼 뉴욕시는 무엇을 믿고 이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을 것인가? 결국은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로에 있어서 뉴욕이라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부분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의 가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 세부적인 스펙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그것은 건축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결국은 엔지니어링이 이 부분을 만족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피를 개선하는 또는 HVAC 시스템을 또는 신재생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건축주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건물 에너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 탄소 중립 얘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런 건물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쪽에서는 탄소 중립의 공간 조성 하면서 탄소 공간 지도 그리고 수소도시 지정 이런 표현들을 썼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수준을 진단하고 그린 인프라라는 결국은 저희 조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부분에서는 신축 건축물은 중소규모 건축물까지 재료지 건축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은 공공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그린 인프라를 확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AI와 디지털 기반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그리고 설계하는 R&D를 통해서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주택 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250만 원의 5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의 품질,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층간 소음에 대한 장기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그리고 모듈러 주택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물산에서도 이 층간 소음에 대한 연구소를 사실 직접 사실 오픈을 했었었죠. 층간 소음에 대한 이슈는 사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기존의 벽식 구조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기둥식 구조로 바꾸는 방식으로 가든 라멘 구조로 가든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완충제에 대한 개발들을 역시 함께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이런 성능 우수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명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지금 재건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에서도 리모델링도 사실은 건물을 거의 다 부수고 골조만 남긴 상황에서 새로 짓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장수명 주택이라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고효율 저소비용 에너지 구조 실현이라고 하면서 신축 건물 중심의 건물 효율 관리 체계를 기존 건물로 이관하겠다, 전환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에너지력 시설에 대한 투자, 조세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BIPV 얘기를 합니다.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일 거고요. 결국은 지난 정부에서 많은 산림을 없애가면서 태양광을 설치한 것에 대한 자성에서 결국은 인공적인 구조물 중에 하나인 건축이 건물이 BIPV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숙제를 산업부가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 BIPV 활성화 방안을 산업부가 준비를 했는데 아직 발표 못했습니다. 아마 올해 말 정도에는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단지, 공장, 차고, 배수로 같은 신재생산을 설치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들을 확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재 건축에 대한 얘기를 산림청에서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까지 사실 국정과제까지 못 왔는데 목재 건축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재에 포함된 탄소량을 표시하는 탄소 저장량 표시 제도를 확대하겠다. 건축물까지. 그래서 목재 이용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산림청이 발표를 했고요. 공공건축은 목재 활용을 촉진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뒤쪽에서 어떤 기술들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봤었을 때도 건물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선진국이 훨씬 많습니다. 글로벌 통계에서 봤었을 때 저희가 말하는 건물은 주로 주거 건물과 상업용 건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주거 건물에서 에너지를 22% 그리고 비주거 건물에서 8% 정도 쓰고 있는데 온실가스로 보게 되면 이것이 한 28% 정도 되게 됩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근데 건축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10%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결국 이것이 말하는 부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과다하게 지금 쓰고 있는 시멘트,
그리고 유리, 철강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또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가 상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얘기를 빼고서 산소 중립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이런 얘기를 할 때 OECD 국가와 non OECD 국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특강 들으실 때 사실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개도국가 선진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실 선진국은 그동안 산업혁명 이전에 많이 발전해서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많이 했습니다. 이제 브릭스 국가들은 열심히 발전해서 공장 많이 돌려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선진국이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목표에 대한 얘기를 늘 UN 기후변화 협약 COP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계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이 사실 감소 추세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과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조차도 지금 에너지에 대한 상승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당연히 이 추세가 이미 하향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결국 어려운 부분들은 성장할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까, 이 부분입니다. 근데 건물 쪽에서 또 하나의 이슈는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을 어디서 하냐는 부분이죠. 뜬금없는 노지에서 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와서 충전합니다. 근데 통계에서, 글로벌 통계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전기는 건물에서 쓰는 전기로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분리 계측하고 따로 통계로 잡을까에 대한 이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축 허가 받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아시다시피 창고와 공장입니다. 근데 공장은 지금 산업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단지에 오피스 건물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오피스가 돌리더라도 걔는 산업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점점점 이것들을 건물 쪽으로 좁히는, 규명하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연면적별로 이제 보는 에너지 원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의 효율을 나타내는 제일 직관적인 지표이거든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이제 봤었을 때 사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저 경사선,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경사선에서 높은 선에 위치하고 있고, 유럽연합, 프랑스, 스웨덴 같은 곳들이 20kg per 제곱미터 이 정도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 차이나 제일 낮은 선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노란 선의 추세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선이 굉장히 긴 상황들이죠. 저 선이 말하는 부분들은 인당 플로어 면적, 인당 건물 바닥 면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전하면서 예전에 인당 바닥 면적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도시화되면서 저 면적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앞으로 좀 건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온실가스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도 이 우리의 경제 성장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에너지 효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효율 기기를 생산하고 설치할 수 있는 여력들이 훨씬 크거든요. 선진국은 지금도 더 많은 에너지를 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기계의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이 따지게 되면 줄어드는 역할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외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외벽, 창,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건축 외피의 효율화에 대한 부분을 HVAC 시스템의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최적화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몇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학 설계 기준, 빌딩 코드, 저희 뭐 건축법이죠. 두 번째가 에너지 진단, 기존 건물에 진단을 해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진단. 마지막에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 EPC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제도죠. 결국은 내가 건축물을 사고 그리고 임대할 때 이 건물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런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입니다.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게 되면 연간 에너지 수요가 사실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저희가 지난달부터 혹서가 사실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10월 거의 중순 말까지 갑니다. 결국 여름철이 굉장히 길어진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냉방부하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 사실 건물에서 내뿜는 온실가스, 오피스 건물에서 내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VAC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저희 건축 쪽에서는 냉방물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있죠. 차양, 그리고 유리의 SGC, 그리고 창면적, 이 얘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건축에서 인위적으로 현재 이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수단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스 얘기를 합니다. 뱀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말로만 들으면 이것만 설치하면 에너지가 다 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로지 건축물 인증의 요건으로 해서 뱀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합니다. 조그만 건물도 설치하려면은 약 1억에서 3억 정도, 중소형 건물도 3억에서 5억 정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은 건축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뱀스는 커스터마이징이 최적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그것이 선진국의 엔지니어링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선진국과 우리가 현재 기술 수준이 아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많은 R&D들이 이것의 엔지니어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Net Zero by 2050라고 해서 2050년까지 정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건물 부분에서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90% 감축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2030년까지는 기존 건물의 20%를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신축 건축물은 제로 카본 레디 빌딩 스탠다드를 준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카본 레디 빌딩 스탠다드는 무엇이냐? 저희도 에너지 설계 기준이 있지만 에너지 설계 기준은 사실은 넷제로를 지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기준일 뿐인 거죠. 제로 카본 레디 빌딩을 IE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2050년까지 충분히 탈탄소화되는 전기나 지역난방 같은 에너지 공급을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장비를 추가적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에너지 공급 사이드의 탈탄소화만으로도 탄소 중립이 되는 건물이 제로 카본 레디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다만 나중에 탈탄소하는 것은 한전에서 전기 만들 때 지역 난방에서 이 지역 난방을 만들 때 탈탄소화 시켜라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사실은 이 건물 부분에서는 탈탄소가 가능하다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화석연료 보일러 판매를 금지하는 부분들입니다. 2025년을 목표로 현재 하고 있고 뉴욕시는 이것을 이미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 광고 보시면 컨덴싱 보일러 많이 판매하고 있죠. 물론 컨덴싱 보일러 효율 좋습니다. 90% 이상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일러가 맞는데 얘는 가스를 쓰고 있는 거죠. 앞으로 선진국은 가스 못 쓰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 일렉트리피케이션 하겠다는 겁니다. 전기화시키고 건물을 전기화시키고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기술을 쓰게 하겠다라는 것이 선진국의 이제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을 과감하게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 사실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워낙에 보급 목표를 세웠었고 그것에 대한 반대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지금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지만 앞으로 미래의 방향은 사실 이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건물 부분 온실가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복잡한 표, 네, 복잡하고 수치도 많은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만 사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620만 톤 건물에서 배출하게 하겠다. 이제 2050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저기서 말하는 620만 톤은 직접 배출만 말하는 겁니다. 직접 배출은 뭐냐면은 내 건물에 보일러라든지 흡수인 냉문소기 같은 것이 있어서 가스라든지 기름을 가지고 열을 만들고 전기를 만드는 것을 직접 배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접 배출은 우리가 전기나 지역 냉난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발전소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이미 됐고 우리는 아주 깔끔한 에너지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랑 마찬가지죠. 수송 부분에서 탈탄소화 얘기할 때 전기자동차 보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기는 누가 만드냐라는 부분들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건물 부분의 특징은 이 간접 배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620만 톤에는 간접 배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양은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17.5% 저거는 간접 배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봐서는 건물 전체에서 24.7%를 건물 부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줄여야 된다. 앞으로 간접 배출량 증가의 추세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유류라든지 석탄을 쓰는 것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물 부분에서는 전기 쓰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수송 부분하고 우리는 전혀 다르다. 수송 부분은 내연기관을 쓰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결과적으로 가솔린 주로 많이 쓰고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대화, 건물 부분은 전혀 다른 감축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에너지 효율 수단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것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 에너지 관리, 행태 개선 강화,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술들입니다. 결국은 외피 단열 기준 강화하고 기밀성 강화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하고 스마트 에너지 관련은 아까 뱀스와 같은 것들 보급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행태 개선은 사람들한테 냉난방 온도 좀 더 적절하게 해달라, 그리고 좀 아껴달라라는 부분들이고, 청정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지역 난방 부분에 있어서의 보급 확대와 효율 향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온실가스 감축이 다 될 것이냐? 그래서 이 NDC 검토반에서는 좀 이거보다는 좀 뎁스 있는 얘기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책화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언만 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로에너지 빌딩의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주거용 건축물의 5대 에너지, 현재는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5개 에너지만 하고 있는데 이거 외 에너지도 이제는 평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지만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5개 에너지를 이 오피스 건물에서 쓰고 있는 전체 에너지와 비교해 보니까 60% 정도입니다. 40%는 사실 현재 저희가 제도권에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에너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그린 리모델링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임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제도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정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관리 및 행태 개선을 위해서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사업 시에 지역 냉난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저온 열원 활용하는 노후 열배관 교체와 같은 지역 난방 쪽에서의 이제 사업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력화 로드맵, 엘렉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토부 입장에서는 도시, 국토 등 지역 단위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녹색 건축과만 사실 이런 역할들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도시 차원에서는 탄소 중립 도시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수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관리 제도를 마련한다라든지, 그리고 도시의 흡수원, 결국은 산림을 통한 흡수원을 확충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별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의 대상 확대와 등급 상향을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민간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에너지에 대한 확산을 가속화하겠다 표현하면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이제 확산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실 정림에서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시긴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냥 표로 보시기 쉽게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공공건물 1000제곱미터 이상에 의무화됐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건물, 공공주택에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500제곱미터와 공공주택 30세대 이상에 의무화되게 됩니다. SH가 짓는 공민 임대주택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4년부터는 민간 주택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주택사업 승인 받는 것들이 받아야 됩니다. 25년부터는 민간 건물 대상으로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민간 건물 1000제곱미터 이상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2030년부터는 이 의무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2050년까지 전체를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겠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기제들이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증을 의무화할 것이냐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사업비 중에 인증을 받는 수수료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상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 걱정돼서 에너지 설계 기준 쪽으로 이것을 이관하는 작업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말씀을 드리면, 공공에는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만 민간 쪽은 사실 어렵습니다. 민간 건축주 입장에서 과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건축주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미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한 건축주에게 그린 리모델링도 하세요라고 사실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을 강제로 하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하려면 결국 뉴욕시와 같은 정책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다행히 서울시가 지금 이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온실가스 총량제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 공공 건축물부터 온실가스 제한을 하게 됩니다. 민간 건물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위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제 건축물 관련된 정책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설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로제 건축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결국 고단열, 고기밀, 외부 차양 이런 패시브 건축 기술, 그리고 고효율 설비와 LED, 뱀스와 같은 액티브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누가 될 것이냐? 결국은 화재 안전이든 구조 안전이든 마찬가지로 원래는 건축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시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컨설팅 회사라든지 설비 쪽에서 역제안을 하고 계신 상황들입니다. 근데 BIPV라는, 과연 저 창을 대체하는, 또 벽을 BIPV를 대체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감히 설비 설계사무소가 제안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가장 이쁜 외피에 최적화된 BIPV를 가장 적절한 모양으로 설계하는 건 사실 건축의 역할이셔야 됩니다. 지금 BIPV가 많이 이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부도 지금 산업부에 RPS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력 공급사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공급량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직접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을 사옵니다. REC를 사오게 되는데, 이 REC를 가격을 매길 때 BIPV는 가장 높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PV에 비해서 5배 넘게 현재 비용을 더 높게 쳐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BIPV가 최적화되게 설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적 건축의 우선순위 얘기할 때 저희가 아래쪽부터 좀 해주십시오라고 늘 얘기를 하죠. 프리패시브, 패시브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건물의 배치, 형태, 향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부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 부하를 적게 만들도록 설계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주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남향 쪽에 창문적이 커야 되고 북향 쪽에 창이 작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냉방부와 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리를 채택할 때부터 SAGC가 결국은 일사 차단이 많이 되는, 거꾸로 제가 말씀드렸네요. 결국 적게 일사가 유입되는 이런 유리를 채택을 해야 된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일렉트로크로매틱이라는 전기 변색 유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SOGC를 변동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조망을 보고 싶을 때와 안 볼 때에 일사 차단을 막게 하겠다라는 이제 변색 유리 기술들도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 요구량을 일단 최소화시켜 놔야만 건물의 냉난방 설비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100kW라는 것을 그냥 건축 설계 쪽에 설계를 하더라도 설비 쪽에서는 여유율을 상당히 높게 잡아서 설비 용량을 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비 쪽과의 사실 코어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송 동력이라는, 결국은 아래쪽부터 위쪽까지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펌프의 동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실을 그러면은 매 층마다 설치할 거냐, 아니면은 고층 건물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조닝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자라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은 설비 쪽에서의 그런 해당 공간에 대한 스페이스를 확보해 주는 것도 역시 건축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설비에 대한 부분의 효율화까지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리뉴어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최적 용량을 산정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설치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재료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 건축물 중에 태양광을 과다하게 설치해서 퇴근할 때, 금요일 퇴근할 때 그 태양광 인버터를 끄고 퇴근하시는 공무원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이게 고장 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적절한 용량을 설치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효율 향상, 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를 어느 시간대에 어느 효율로 이 장비를 작동시키고 그리고 냉난방 온도를 설정할 거냐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재료재 건축물 인증제도라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선진국 어디에서도 사실 이런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두 가지의 제도를 사용합니다. EPC라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 그리고 빌딩 코드라는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제도가 이런 재료재 건축물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정책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그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제도를 통합하자라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제도와 재료재 건축물 인증 제도는 통합되는 것을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에너지효율 등급에서 상위 두 개 등급 안에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립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뱀스 또는 원격 점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결국 미터링을 해서 내 건물에서 에너지 얼마나 쓰는지를 측정해라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만 재료적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설치했냐에 따라서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료적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수준 이상은 설치해야만 현재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주가 느끼기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김현미 장관님 계실 때 재료재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해라 라고 해서 이때 조금 더 인센티브를 만드는 작업도 했었었는데 결국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었던 인센티브는 사실 용적률의 파격적인 확대였었는데 이것을 국토정책과 가서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늘리는 건 좋은데 원래 상한선 내에서 늘려라라는 부분들입니다. 원래 상한선까지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결국 녹색 건축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파급력 있는 협업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실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대할 겁니다. 근데 건폐율은 건축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폐율부터 완화해 주는 것은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개정됐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대가 기준. 네. 그래서 이 고시가 개정돼서 재료지 건축물 등급에 따라서 설계업무 대가가 추가 산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공건축 사업 가게 되면은 이거 덕분에 설계업무 대가가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현재 바뀌었고요. 신재생활 설치 보조금,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그리고 기반시설 기부 차단 부담률, 그리고 세제 혜택, 저리용자 혜택, 네, 이런 것들 현재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LG 신큐홈이 준공이 됐습니다. 2020년에 재료재 건축물 1등급을 받은 건물입니다. LG전자가 엄청난 기술과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견학 신청하면 보실 수는 있죠. 그래서 LG가 생산하는 유리, 패널폼, 그리고 LG가 생산하는 BIPV, PV, 그리고 BEMS, HVAC 시스템들을 동원해서 1등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로 측정값도 현재 재료재 건축물 수준에 사실 도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너지 소요량이 마이너스 55.3이라는 뜻은 이것은 시뮬레이션 상으로도 이미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현재로 처음 지을 때 LG 임원이 여기서 스테이하는 걸로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 아마 매일 거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에너지 사용량이 뭐 계속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일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비싸게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 로렌하우스. 이건 LH가 지은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저게 2층 건물에 3층은 복층으로 로프트를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3층에 나가게 되면 태양광이 같이 설치되는 저 한 동이 한 세대입니다. 네.
근데 뭐 임대료 따지게 되면 꽤 괜찮습니다. 마당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세종에 있을 때도 뭐 몇 번 갔었었는데 꽤 괜찮습니다. 저것은 재료정춤은 2등급을 받았던 건물이었었고요. 그래서 아르곤 로이 복충 유리라든지 외단열 공법 같은 거 적용을 했고 기밀성 신경 썼고 태양광을 보시다시피 뭐 세대에 비해서 많이 설치했던 이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중앙도서관, 이것은 공공이 지은 도서관입니다. 18년도에 5등급을 받았던 건물이고요. 네, 로이 삼중창, 외단열 그리고 외부 전동 브라인드를 설치를 했었었고 뱀스 그리고 PB, 지열 힙펌프까지 설치했던 건물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재래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증받은 건물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제로 재래지 건축물로 에너지 사용량을 쓰고 있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국회에서도 작년에 이것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런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5개 에너지 용도를 바탕으로 인증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여기에 측정되지 않았거든요. 원래 인증할 때부터. 그래서 양은 더 늘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사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재래지 건축물은 평가 기준 자체가 사실 이관돼야만 국민의 눈높이로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일단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뱀스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뱀스를 통해서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한 상세하게 계측을 하겠다. 난방 얼마, 냉방 얼마, 조명 얼마, 그리고 시간대별로는 어느 정도 쓰고 있으니까 이 시간대에는 그럼 냉난방 온도를 이렇게 설정하자.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센싱을 통해서 제어하자. 이것이 사실 뱀스에 대한 기술인데 국내 뱀스 업체의 사실 기술은 하네라든지 지멘스 같은 대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하네라든지 지멘스의 특징은 결국 그 건물에 들어가서 진단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최적화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기네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뱀스에서는 더욱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뱀스도 산업부와 국토부가 많은 인센티브들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의무화가 되어 있고 민간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센티브도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지 건축은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굉장히 앰비셔스한 목표이기 때문에 국가가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전문가 그룹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결국 리얼 퍼포먼스 기반의 넷제로 에너지와 넷제로 이미션으로 지향해야 된다. 결국은 앞으로 냉방과 환기에 필요한 요구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쾌적성에 대한 요구, 또한 생활의 업무 편리성 제고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것을 평가하고 있는 제도는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그 산업부의 하나의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빌트인 가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택 공급할 때 빌트인 가전 그거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라는 아파트 그 냉장고의 라벨링의 현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가장 싼 제품 거기에 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들어가서는 바꾸는 입주민도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에너지 사용량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축 시에 제로에너지 성능 평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도구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도 역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현재는 월별 기상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상황을 모사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플러그 로드, 콘센트 꽂아가지고 쓰는 기기들은 현재 평가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동력, 취사 같은 것은 현재 아무 데서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반영된 기술 외에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로직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에너지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오픈 소스 플랫폼 형식으로 해서 많은 기기 업체들과 설비 업체들과 건축 업체들이 직접 코딩을 해서 제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지를 전문가 그룹과 함께 판단해서 에너지 플러스를 계속 디벨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플러스는 늘 최신의 가장 좋은 시뮬레이션 도구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 이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실제 사용량과의 편차에 대한 원인 규명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방, 냉방, 급통조명 환기라고 시뮬레이션 상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이것을 그대로 미터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네, 그다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제로의 수단이 필요하다. 현재 그린 리모델링은 좋은 창 쓰면 이제 이자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리트로핏함으로써 얼마나 효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산정하고, 리모델링 후에는 실제로 얼마나 줄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스타는 사실 그런 식의 제도입니다. 기존 건물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동일 유형의 나와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쓰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과 내 건물을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를 평가해서 라벨링하는 제도가 에너지 스타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이런 제도를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제로적 건축의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현재 우리 로드맵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도 5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의 대부분 90% 이상은 500제곱미터 미만 건물입니다. 그럼 500제곱미터 미만 건물이 건축주가 그러면 굳이 가난한 사람일 거냐? 꼭 그렇지도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는 단열 기준만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에너지전략계획에서 제출 대상은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확대하는 거, 이것도 역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 에너지전략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으로 공동주택만 대상인 거죠. 비주거 건물과. 근데 현재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랑 똑같이 생겼는데 걔는 현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재 제도권으로 넣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향후 발전 방향의 시사점입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독일하고 스페인 출장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독일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그리고 독일과 스페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있는 EPC 에너지 효율 등급인데요. 저게 매물마다 저게 게시하게 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뭐 저게 뭐 대단한 내용이냐?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이 현재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건물이 D등급이냐 B등급이라는 것을 알고서 거래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유럽연합은 2002년도에 이것을 법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2009년도 1월부터 각 국가별로 이것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면 이런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 걱정이 돼서 결국은 이것은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같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얘기를 그런 이제 호객노노 같은데 올리면 막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빨리 지워라 이렇게. 네, 이것이 과연 저는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좋게 바꾸자라고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우리 재건축할 때까지는 조용히 좀 있자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 MAPS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니멈 에너지 퍼포먼스 스탠다드인데요.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이게 신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 건물에 MAPS를 설정해서 이거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무소 건물은 2023년까지 EPC C등급을 만족해라. 프랑스는 개인주택은 2028년까지 EPC 2등급 만족해라라는 부분입니다. 평가해서 이거 안 되면 무조건 올려라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이 유럽의 큰 원대한 목표입니다.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 같은 데서 대출할 때 이런 EPC를 상향시키는 것을 지금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거 외에도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이미션 빌딩, 제로 에너지 빌딩이 아니라 제로 이미션 빌딩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재에서 배출되는 이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한 리노베이션 의무화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리노베이션 의무화를 해서 EPC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저 EPC의 발급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10년 주기로 이것을 발급했기 때문에 내가 9년 동안은 걱정 없이 그냥 이걸 매매하고 그럴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5년 주기로 줄이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안 좋은 건물은 빨리 리모델링 해라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리노베이션 플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빨리 리노베이션 플랜 만들어라. 그리고 리노베이션 파스포트를 앞으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내 개별 건물이 몇 년도에 뭐 바꾸고 몇 년도에 뭐 바꾸고라는 파스포트를 만들어서 보관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PBD 개정안이 올해 내로는 이제 고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바디드 카본이라는 얘기를 앞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중립 얘기를 하는데 인바디드 카본을 현재 얘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에 있어서의 자재를 생산하는 데 쏟은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건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중장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그리고 당연히 건물의 운영 단계에서 쓰는 에너지량에 따른 온실가스, 그리고 건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까지도 평가하는 것이 아시는 LCA, 전생애 주기 평가인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11%를 이 건축 산업에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건축물 면적 증가는 34일마다 뉴욕시 면적만큼이 계속 4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목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CLT, 네, 크로스 러미네이트 팀버입니다. 결국 예전에 목재 얘기할 때는 목재는 빨리 타버리고 구조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고층을 못 짓는다고 했는데 CLT가 나오면서 얘기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CLT는 보시다시피 집성목을 저렇게 직교 방식으로 해서 계속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압축 강도는 철의 2배, 콘크리트의 9배에 이제 다다르게 되고요. 화재 시험에서도 보시다시피 중심부까지 타지 않습니다. 목재의 무게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늙은 나무들을 솎아내기 하게 되면 새로운 나무를 심게 되는데 결국 늙은 나무들은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베내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목재 36세제곱미터 주택은 9톤의 탄소를 저장한다. 재활용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강철하고 시멘트를 만들 때마다 1톤 강철은 1.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시멘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0.6톤에서 1톤까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에서 경북 영주에 한 그림 목조관을 건축했습니다. 19m짜리 드디어 고층 건물을, 고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4층짜리 건물을 이제 지었습니다. 이거를 지으니까 건축물 구조 기준 규칙 이거가 개정됐습니다. 그동안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산림과학이 우리가 짓겠다라고 해서 정말 지어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국토부에서 기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 구조에 대한 높이 제한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스위스는 100m 높이의 주거용 목조 건물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6년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48층, 183m짜리를 짓겠다. 근데 저거는 콘크리트 기둥을 겸용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건물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건물 지을 때 최소 20%의 재료는 목재로 지어라 라고 이미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높은 목조 건물은 미에스트로네라는 타워입니다. 노르웨이에 소재하고 있고요. 85m 그리고 18층짜리입니다. 그래서 CLT를 사용했고 일부 콘크리트 슬라브를 상부층만 보강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재를 저렇게 목재로 현재 만든 이제 건물입니다. 결국 목재 건축의 고층화는 CLT 그리고 굴루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인 발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OSC와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통해서 결국은 공장에서 많은 구조를 이미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간단한 조립을 통해서 건물을 짓게 하는 OSC가 앞으로 보급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프리캐스트 방식의 PC 공법과 모듈러 공법을 함께 하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결국은 인건비를 단축할 수 있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음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온실가스 측면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지은 제로넷 에너지 홈 커뮤니티인데요. 3D 프린터로 제작한 이제 주택입니다. 네, 결국 3D 프린터의 핵심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미 상용화해서 이런 주택들을 현재 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리드 많이 하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도 594개의 건의 리드 받았습니다. ESG에서도 리드 인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드가 지향하는 가치는 이코노믹 그리고 헬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효과를 정량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ESG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녹색 건축 인증이라는 리드를 벤치마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드를 별도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더 플렉서블하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냐가 이런 제도의 사실 단일화로서 가능한 부분들인데 현재로서는 리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USGBC가 리드를 시행하는 USGBC가 또 만든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WELL이라는 인증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최근 인증 건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84개 프로젝트가 현재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뭐 주로 송도라든지 글로벌 자산 운용 회사가 이 인증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것이 더 이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헬스와 휴머니티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평가하고 있는 이제 항목들이거든요. 앞으로 사실 ESG를 많은 대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이런 리드와 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건설사와 건축사가 해야 되는 역할과 그리고 리딩 컴퍼니는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에 맞춘 가치를 사실 구현하는 것이 현재 공간의 구성에서부터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웰 인증에서도 마인드, 커뮤니티, 무브먼트, 워터, 에어, 라이트, 서멀 컴포트, 너리시먼트, 사운드, 머터리얼과 같은 기존에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런 항목들을 다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장 측정까지도 합니다. 도서로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 측정을 통해서 이 기준을 성능을 만족했는지를 평가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만 합니다.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체제로 가야만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법들이 확산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부는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허용한다라는 것이 선진국의 사실 법적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지 건축물은 탄소 중립 관점으로 발전해야만 합니다. 일본만 해도 일본은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한 걸로 재료지를 평가를 하고 이것을 미니멈으로 달성하게 합니다.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많이 설치해서 재료지 건축물을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건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을 만족한 후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에 따라서 제로 에너지에 대한 넷제로를 평가하는 것이 일본이 현재 만들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한국형 제로에너지 레디 스탠다드를 만들 겁니다. 올해 저희가 하는 연구도 사실 이런 연구입니다.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레디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을 만든다. 그리고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설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성능 기준의 다변화가 가능한 형태로 기준을 만들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스마트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5대 에너지 외에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재전에 했던 연구에서도 에너지 설계 기준에 스마트에 대한 부분의 평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고시에는 사실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다시 한번 이것을 개정하는 작업들을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스마트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에 EPI 가점을 만들어 줌으로써 많은 밸류 체인들이 여기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탄소 중립 관점입니다. 자재를 선택했었을 때, 공법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이 건물의 수명 주기 동안에 발생하는가, 배출하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녹색 건축 인증에서 일부,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자재 인증에서 일부를 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허가할 때, 준공할 때 이것을 평가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기존 건물의 거주자 관점에 실제 성능, 측정 진단 개선을 연기하는 형태로서 정책은 바뀌어야만 시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재료지 건축물은 건축 산업과 에너지 산업, IT 산업이 융합해야만 된다.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이 과정에서 재료지 건축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인증과 보급, 산업화의 과정은 서로 연계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IT 분야에서 사실은 일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플렉서블한 그 업무 형태가 더 좋아서 또는 임금이 높아서 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건축 분야에서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여기에 우수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건축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로서의 산업군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고 그런 리딩 컴퍼니들이 또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는 체제로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퍼포먼스 갭을 줄이는 융복합 기술의 성능 평가 체계입니다. 지금은 에코2라는 평가 프로그램에 평가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을 막기 위한 1등급을 막기 위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한 가치일 거냐는 거죠. 어떤 새로운 기술이든 기존의 기술 중에서라도 에코2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실제적인 리얼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적용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성능 평가 체계부터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것은 동적 성능 평가 체계입니다. 일사를 받는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들어갔었을 때 트윈 챔버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이 기술이 들어간 챔버가 얼마나 에너지를 줄여주는가라는 부분을 실제 평가하는 부분들이고요.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플러스라는 시뮬레이션을 개발할 때 늘 바꿀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에 대한 재현성을 확보하면서 이것을 평가하는 작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분야 간, 업종 간 경계 없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만들어져야만 하고요. 그동안 단품과 단종 위주의 시장이었다면 종합 서비스 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웃소싱하고 저것은 아웃소싱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의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에너지 수요 관리라든지 3D 프린팅 그리고 스마트 시티 같은 부분들은 이것의 융합형으로서 갈 때만 사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들에게 불편한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국민의 GDP를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서 이것이 바뀌어야만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이런 에너지 효율상의 목표와 저희의 목표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미니멈 에너지 퍼포먼스 스탠다드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해야 된다. 결국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많은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숙련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 수 있는 체제로서 가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의 엔지니어링이 여기에 연계돼야만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같이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했었을 때 창호 업체가 창호만 바꾸는 걸로 해서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것을 통해서 제실자의 회적성을 높여주고 실제 효과가 에너지랑 효과가 나타나는 짓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로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과 환경, 사람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에너지 복지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싱킹, 결국 카본 풋프린트라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체제로서 평가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 저장 건축 자재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인바디드 카본을 감축을 고려하는 부분들의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제로 에너지 레디 수준을 넷 제로 이미션 단계로 바꿀 수 있는 에너지 공급 단계에서의 이런 탈탄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가야만 한다. 그 과정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이 같이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국가 재정 사업에 투입될 때 원래 에너지와 관계없던 사업일지라도 만약에 건물을 뭔가 바꾸는 것이 있을 때는 이런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정부 자금에만 의지하지 않는 자생적 생태계를 가져가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공급자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원스톱 샵 플랫폼을 구축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바뀌어야만 한다. 이런 성능 계약 시장, EPC 시장으로 이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바뀌어야 될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탄소 중립을 위한 건물의 녹색 건축 정책 방향 그리고 전망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주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사실 질문을 주시고 싶으셨을 것도 같은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의 그 장수명 주택을 함으로 인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게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사실은 장수명 주택이 건설사의
가장 반발이 심할 사항일 네. 것 같은데 네, 그거를 혹시 정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LG 싱키유는 정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LG전자 그때 세미나에 갔더니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정림에서 설계하셨네요. 네. 장소형 주택 앞으로 사실 로드맵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정책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발표를 하는데 로드맵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직까지 사실 장소형 주택 관련해서 R&D나 기술 개발 자체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진 않았었습니다. 지금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사실 LCC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양을 사실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 사실 장소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입주자들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그리고 기존의 공정을 바꾸는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건설사들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부터 사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목표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목표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앞으로 그 점점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넷제로라든가 국내에서 하는 그런 그 친환경 정책도 이제 로드맵이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2030년 뭐 도달할 그런 목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거기에 먼저 소규모 건물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네. LH나 특정한 그런 뭐 사업군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대기업 대규모 설계사무소는 오히려 큰 건물들을 많이 이제 설계를 하고 오히려 그런 정책들을 리딩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일 뒤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게 이 정책에 선도로 나서야 되는 건지 지금 시점에서 아니면 후발지로 나서서 다 한 다음에 학습한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 경영진도 그렇고 우리 설계사무소 특히 정린 같은 경우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그 사실 아까 제가 밸류체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물 단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의 목표는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건물들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제로지 건축물을 하면서부터는 잘할 수 있는 데들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를 그만큼 높은 수준으로 해줘야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못하는 애들 중심으로 평가해서는 사실 잘하는 건물들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미국의 리드나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에 대한 차별성을 평가해주기 때문에 그 제도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제도에서 사실 의무화의 수단은 늘 미니멈으로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료적 건축물 5등급을 달성하는 것이 현재 공공 건물에서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인 거고. 근데 다만 민간 건물에 이것을 가져가는 것에서부터의 차별성이 분명히 좀 당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건축주에게 사실 재료적 건축물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결코 쉬운 목표는 아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는 분명히 쉬운 방식으로 일단 의무화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높은 수준일 거거든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가가 줘야 될 것은 인센티브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리딩 컴퍼니와 아닌 곳과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건물을 설계했던 것에 대한 사례에 대한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로지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설계사무소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건설사는 공사원가 호환 규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설계사는 또 그만큼 주자.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동안 몇 개의 건설사와 설계사무소가 인증을 받은 커리어가 있냐 묻는데 결국은 숫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숫자가 없으면 또 그 인센티브는 일부 회사만 받아야 되니까 그건 공정하지 않다. 그건 나중에 검토하겠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럼 초기 단계에서 뛰어든 데들한테 사실 유리한 형태의 제도를 설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방법과 그리고 좀 더 차별화되게 함으로써 1등급을 구현한 데에 대해서는 더 높게 우리가 인센티브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차별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삼성이든 뭐 이렇게 대형 건설사 그리고 정릉과 같은 이제 리딩 컴퍼니들이 이런 고효율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적에 대한 설계 사례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정부도 믿고 인센티브를 차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생겨야만. LG 신큐움도 사실 그래서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 영감을 줬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도 잘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는 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많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ESG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정리 같은 리딩 컴퍼니는 사실 이런 친환경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 더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 그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툴로 에코툴이라는 툴을 개발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폐쇄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플러스 물론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국내 건축 디자인 업계나 오히려 건축 에너지를 전공하고 계시는 아카데미에서도 에너지 플러스를 거의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 건축 설계 에코시스템 안에는 에너지 플러스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네. 그거를 활용을 안 하시고 에코툴을 별도로 개발을 하신 그게 어떻게 보면 인증이라는 이유 빼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에너지 플러스를 그대로 어떻게 섭렵을 하셔서 그거에 맞는 어떤 기준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에코툴을 2005년부터 개발을 해서 2010년부터 이제 배포를 해서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시기는 이미 에너지 플러스가 나왔던 시기라서 에너지 플러스를 그냥 쓰면 안 되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가장 어려운 점은 에너지 플러스의 시뮬레이션을 할 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렸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로서는 독일에서 배포하고 있었던 DIN 1859에 따른 부분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도에 도입을 해서 사실 그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던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모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사실은 10년 주기에 사실 주기적인 발전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에너지 플러스도 지금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투도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종전의 것을 가지고 바꾸는 것과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전혀 다른 체제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리스크를 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원화되는 체제가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전의 그런 정책 해석 방법은 에코툴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도 물론 인정해 주지만 에너지 플러스 등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 것들도 전문가 그룹이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건은 인정해 주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부에서 에너지홀 등 인증 기관이라는 것을 만든 것은 그런 현장에서 시뮬레이션 하신 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체제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인증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시기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이 실제 에너지 사용량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좀 더 다이내믹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화두들을 사실 지금 많은 업계에서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 그것들을 계속 흡수하고 고민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전문가 그룹이 계속적인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좋은 것이라도 혁신적인 것을 사실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이 그 역할을 사실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림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기 있으실 때마다 또 많이 제안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웰빌딩 언급하셨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친환경 인증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웰빌딩이나 또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피드웰이나 그런 제도를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웰빌딩에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갈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가요? 국토교통부에서 볼 때? 근데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사실 보여드렸지만 국정과제 에너지와 온실가스 관련된 얘기는 있지만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의 언급, 녹색 건축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했었을 때 에너지를 줄이는 것에 이제 방점을 현재 찍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이 층간소음, 고품질 주택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실 더 필요한 것은 상업용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의 친환경성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 국내 제도에서는 그것을 녹색 건축 인증해서 각각의 평가 기준을 고도화하는 작업들에 대한 연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실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전 과정 평가와 그리고 친환경성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는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현재의 국내 제도에서 그것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외국 제도를 당분간 이제 쓴 것을 활용하는 체제가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딩 컴퍼니들은 그런 사례까지도 사실 같이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 사례를 이제 같이 담게 됐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